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의 요리도 있는데 아주 특별한 요리입니다. 화천에서 산천어가 올라왔습니다. 이 산천어를 가지고 몸에 좋은 보양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마지원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5도, 체감온도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무장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야, 날이 정말 춥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폭설이 이어집니다. 많은 눈으로 시설물 붕괴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고요. 차량이나 보행자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발효 중입니다. 특히 서울에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에는 이미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지금도 시간당 3에서 5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60cm, 전북 서부에도 최대 4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밤사이 기온이 곤두박질치면서 북극 한파가 극에 달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14.3도, 대전은 영하 12.2도, 대구는 영하 8.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종일 추울 텐데요. 서울은 영하 7도, 강릉은 영하 2도, 광주는 영하 3도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 칼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람이 체감온도를 5도 정도 더 끌어내릴 텐데요. 오늘 옷을 겹겹이 껴입으시고요. 방한용품으로 온몸을 감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낙서범 검거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44m에 달하는 스프레이 낙서를 남기고 도주했던 피해자 2명이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이 10대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낙서 테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범인이 10대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 50분쯤 인적이 드문 시간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문구를 낙서로 남긴 뒤 도주를 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이 낙서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을 한 뒤 이들의 행적을 추적해 왔는데요. 그리고 지난 19일 저녁 7시쯤 17살 임모군 그리고 16살 김모양을 경기도 수원의 주거지에서 각각 경찰에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에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아니 정말 어처구니 없고 생각지도 못한 범죄 이거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게 하루 만에 또 모방 범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경복궁 낙서 범죄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이죠. 17일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특정 가수의 이름 그리고 앨범 제목 등을 적은 스프레이 낙서가 다시 한번 발견된 겁니다. 두 번째 낙서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는요. 범행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인증 사진을 남기기도 했고요. 제 전시회에 오세요. 입장료는 공짜. 이런 거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범행 다음 날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는 6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고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는 그저 낙서일 뿐인데 너무 심각하게 본다.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런 거 모릅니까? 난 저 숭례문 화재 사건 생각도 나고 말이죠. 네. 예. 문외합니까? 어떻게 저런 짓들을 합니까?
이거 아주 엄하게 혼내줘야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징역 20년입니다. 지난 8월 초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참 많은 화가 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망한 이 피해자, 유족들이 또 엄벌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7살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이야기했습니다. 또 약물로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면서 신고도 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 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가해자 신 씨는 도주한 사실은 또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 씨는 치료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려고 내가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던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도주 의사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측 입장 다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병원 방문 경위 그리고 결제한 내역 그런 걸 통해서 조작 시도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휴대전화 폐기 등을 통해 증거인멸 정황 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맞추기 시도를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이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예전에 보면 그 검찰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판결이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한번 판결을 유심히 지켜볼 일입니다. 아이고 참 이거 나쁜 사람입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치킨 투척 범인입니다.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먹던 치킨을 던져서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했던 초등학교 A군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피해자가 CCTV도 없는 상태에서 이 범인을 찾아낸 방법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CTV가 없이 범인을 찾아냈다. 그 방법이 저도 궁금합니다. 네, 피해자는 30대 남성이었는데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본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치킨을 맞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어이가 없어서 범인을 꼭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전했고요. 범인을 찾으려면 일단 어디에서 던졌는지 알아야 했는데 CCTV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B 씨가 친구와 함께 이 치킨을 들어서 직접 냄새를 맡아보고 이 겉모양을 잘 살펴봤더니 네. 이 해당 치킨 C 회사 치킨인 것 같은데? 라고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와, 네. 그런데 마침 정말 C 회사 치킨 매장이 이 아파트 상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동한 경찰한테 이 회사 치킨 맞으니까 주문 내역 한번 이 상가 매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범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고 실제 범인을 잡았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A군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오시면 너무 혼이 날까 봐 무서워 창문 밖으로 치킨을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거 창문 밖으로 뭘 네. 툭툭해서 사고 나는 거 왕왕 있잖아요. 절대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흡연 논란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화용 화장실에서 원장이 담배를 피웠다는 주장 제기됐는데요. 이 어린이집은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가정 어린이집이었고요. 화장실은 한 살배기 아이 한 10명 안팎이 사용하는 교실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흡연 사실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예, 이 원장 A 씨의 흡연 사실은요,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로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B 씨가 A 씨가 화장실에 두고 간 파우치에서 전자담배를 딱 보고서는 담배를 피우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이 보육교사 B 씨를 비롯한 다른 보육교사들이 지난달 24일 파우치를 다시 한번 들고 화장실로 가는 원장을 목격하고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흡연 장면 잡아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원장 A 씨를 붙잡아서 A 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교사가 파우치에서 담배를 발견했다고 하고요. 이후 교사회의에서 보육교사들이 흡연 사실 공개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원장 A씨는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논란이 이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부산행 SRT에서 담배를 피운 승객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동탄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SRT예요. 한 여성 승객이 탑승했는데 화장실 안에서 몰래 흡연을 했고요. 무려 라이브 방송까지 했습니다. 이 여성은 내가 몰래 담배 피우러 들어왔다라고 한 뒤 쉿 비밀이에요 라면서 카메라 앞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었는데요. 당연하지만 철도 안전법에 따라 열차 내 흡연 금지돼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만약 흡연으로 인해 열차 내 화재 감지기가 작동되면 운행에 더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이걸 직접 방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참. 그거를 거기서 방송을 합니까? 야, 이거 뭐 거기 올리려고 조회수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에이구 참 정신없습니다 정말.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빠르네 빨라.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돌아갑니까? 네, 1950년 12월 23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50년 12월 23일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해서 전쟁의 판세를 바꾼 미국의 장군 월튼 해리스 워커 장군이 사망한 날입니다. 워커 장군은 최후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3개월 후 함께 참전했던 아들에게 은성 무공 훈장을 수상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의정부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6.25 전쟁의 영웅 이러면 인천 상륙작전의 메가더 장군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네.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사수했던 워커 장군을 잊어서는 또 안 되겠죠. 이게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면 그냥 끝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6.25 전쟁 초에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밀렸고요. 벼랑 끝에서 편 전선이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한반도 전역이 북한군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고요. 그러면 남한은 끝장나는 상황이었죠. 북한군은 또 낙동강 방어선만 뚫으면 부산까지 약 100km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전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워커 장군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기갑부대 지휘관으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명장이고요. 특히 포기할 줄 모르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인도 아닌 미군 장군이 목숨을 바쳐 전쟁을 했고 또 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다면서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북한군이 포격이 낙동강 전체에 쏟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커 장군이 정찰기를 타고 거의 땅에 붙을 정도의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마이크로폰으로 지상에 있는 군대에게 명령을 했어요. 비겁하게 굴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싸워라.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버텨라. 그러지 않으려면 죽어라. 스탠드 오어 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독려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거는요. 이 방어선이 굉장히 길고 전선이 얇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 8군 전체를 소방대처럼 운영하기까지 하는데요. 전선의 어느 부분이 뚫리면 다른 부대를 거기로 배치하고 또 뚫리면 또 이동시키고 이렇게 해가면서 막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낙동강 방어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워커 장군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마운 영웅인데요. 그런데 낙동강 방어선을 막아내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서울도 수복하고 이제 한숨을 좀 돌렸죠. 그런데 3개월 후인 12월 23일 날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이 워커 장군이 탄 지프가 과속으로 달려오는 군용 트럭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결국 사망을 하는데요. 이때 아들이 미군 중대장으로 의정부 전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아들에게 은성 무공훈장을 직접 달아주려다가 그래서 거기를 가려다가 비명행사한 겁니다. 사성장군 승진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고 죽은 다음에 사성장군이 됩니다. 이 아들도 뒤에 이 최연소 사성장군이 돼서 부자 장군, 부자가 사성장군이 된 이런 초유의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딴 호텔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워커힐 호텔이 바로 이 워커 장군의 이름을 네. 딴 거예요. 와. 워커 장군을 추모하는 언덕 위에 세운 호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호텔 안에는 워커 장군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워커힐 가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지하철 1호선 도봉역 2번 출구 근처에 워커 장군 사망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건 2009년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노병들이 중심이 돼서 사비를 들여서 세운 건데요. 원래 사망 지점은 그 추모비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실제 사망 지점에는 어떤 민간인이 전봇대에 설치한 초라한 안내문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체전명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워커 장군은 그가 세운 공로에 비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감이 있어요. 혹시 도봉역 근처에 가시면 워커 장군 전사 표지석 한번 보고 그 앞에서 묵념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가 있었기에 현재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전투화. 우리 때는 워커 이랬어요. 그게 그 이름이었어요? 네, 워커. 영원히 남는 이름이에요. 워커. 호텔도 있고. 그쵸. 예.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62년 12월 20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맞죠. 숭례문. 네. 그래요? 네? 보물 1호는요? 보물 이루어져 맞출 기회를 드릴게요. 다보탑. 아닌가? 아시죠? 그것도 문인데 흥대문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자,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국보 1호, 남대문, 네. 보물 1호, 동대문 이렇게 이제 서로 묻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1962년 12월 20일이 숭례문이 대한민국 국보 제1호로 지정된 날입니다. 그때는 서울 남대문이라는 명칭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국가에서 따로 관리하는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라고 합니다. 지정문화재에는 국보와 보물 그리고 사정, 명승 이런 등급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 국보예요. 이날 숭례문을 비롯해서 원각사지 10층 석탑,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등이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문화재를 국가에서 지정해서 보호하는 제도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중요한 문화재를 국가에서 지정하는 제도는 1933년 일제에 의해서 일제때.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일제는 본국과 조선의 문화재를 지정하면서 최고 등급인 국보는 전부 일본 문화재로 지정하고 조선의 문화재는 보물 이하로 전부 지정을 했는데요. 이때 1호가 남대문, 2호가 동대문, 3호가 원각사지 10층 석탑, 4호가 보신각종 이렇게 해서 모두 153건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이때 이 번호는 단순히 관리의 편의를 위한 관리 번호였어요. 유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게 절대로 아니었던 거죠. 한간에는 이때 일제가 이 숭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한 이유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이문을 통해서 한양으로 입성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때도 그랬고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지정 번호는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문화재의 가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흔히들 보물 1호, 2호 하면 정말 그 가치에 따라서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냥 편의에 따라서 정해진 번호고. 자, 그럼 일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정 문화재를 지정하는 작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네,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 지정문화재 지정 작업은 굉장히 늦어집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 1955년에 가서야 이루어지는데요.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 가운데 북한에 있는 것 빼고 남한에 있는 것들을 전부 국보로 승격시키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 1월에 문화재보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지정문화재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요. 이 법에 따라서 전부 국보로 되어 있던 문화재를 국보와
보물로 나누게 되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1962년 12월 20일 날 숭례문둥을 국보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보물 지정은 해를 넘겨서 1963년 1월 21일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흥인지문, 동대문이 보물 1호가 됐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제가 지정했던 보물 1호를 그대로 국보 1호로 지정을 한 게 됐고. 네. 근데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1호, 2호, 3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등수 같은 느낌이어서 맞아요. 그게 또 맞아요. 문제가 오. 되긴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 생각 때문에 국보 1호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 숭례문이 국보 1호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1996년에는 숭례문이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된다고 하는 네.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한글 창제의 의미, 해설을 담고 있는 그 당시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올리고 숭례문을 국보 70호로 해서 맞바꾸자고 하는 이런 주장이었죠. 이때 국민 여론은 어땠습니까?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첫째,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표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원칙론. 두 번째, 국보 지정번호를 바꾸게 되면 다른 보물이나 사적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바꿀 게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현실론. 세 번째, 앞으로 새로운 문화재가 또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이 지정번호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고 넘어가게 됐는데 2008년에 숭례문이 불탔잖아요. 네. 이 바람에 다시 국보 1호를 다시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더 나오게 되죠. 하지만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지정번호를 바꾸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반대해서 변경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정번호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 싶은데. 사실은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그래서 이 논란의 과정에서 지정번호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정번호가 문화재의 서열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보든 보물이든 모든 문화재는 다 똑같이 귀중한 것인데 어떤 것은 더 소중하고 어떤 것은 덜 소중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니까 이 번호를 없애자. 이 번호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와 북한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 같은 거 이제 등재하면서 여기에 번호를 붙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달에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문화재 지정 번호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보 1호 숭례문이 아니라 그냥 국보 숭례문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문화재에 똑같이 적용이 됐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어디 지방에 가셨을 때 문화재 안내판에 국보 몇 호, 보물 몇 호가 있으면 이거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거고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번호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어서 관리 번호로는 그대로 씁니다. 이건 문화재청에서 일을 할 때 편의상 쓰는 것이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번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생을 등수와 서열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요. 맞아요. 1, 2, 3, 4 매겨져 버리면 그게 그대로 등수처럼 인식이 맞아요. 돼요. 슬픕니다. 그거 잘 없앴네. 그러면 우리나라 국보하고 보물은 몇 개예요? 202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국보가 354점, 보물이 2,351점, 그리고 사적 명승 다 포함해가지고 한 4,300개 정도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보가 아니어도 보물과 사적도 다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가 경주 불국사 석굴암, 서울의 종묘와 창덕궁, 해인사 8만 대장경 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많이 등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점도 있지만 세계인을 대신해서 그 문화재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고 있나요? 2008년에 숭례문이 불탔잖아요. 조선 건국 직후 1398년에 만들어져서 6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숭례문이 우리 세대에 불탄 거예요. 네. 또 최근에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는 사건이 또 진짜 벌어졌잖아요. 오늘 알아죠.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 문화민족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맞아요. 화가 앞으로, 나죠. 앞으로 이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더 각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7년 12월 22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출 대국이죠. 네. 1977년 12월 22일은 우리나라가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한 날입니다. 1964년에 1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13년 만에 100배가 됐고요. 1981년에 달성하기로 했던 목표를 4년 앞당겨서 달성한 겁니다. 그 당시에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넘기는 나라가 한국 포함 22개 나라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 단 두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6천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지금 100억 불 이러면 한 달 수출액도 안 되는 건데 네. 당시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또 특히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당시 이제 수출 현실이 어땠나요? 해방 직후에 먹고 살기가 바빴죠. 외국과의 무역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1948년 한국 수출액이 2,200만 달러였는데 이게 카메룬 4천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수출하는 것이 중석 같은 광산물, 오징어 같은 수산물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우리 경제개발하면서 산업화하면서 수출 지향 정책이 채택이 되잖아요. 그 당시 정부와 기업은 수출만이 살 길이다 이런 구호 아래에서 수출과 외화 획득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하게 됐던 겁니다. 네, 워낙 가난한 나라였다 보니까 처음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1억 달러 돌파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한 날 1964년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출에 더 가속화해가지고 1970년대 초에는 1981년을 목표로 이런 표 기억나세요? 10년 후에 100억 불 수출 1000불 국민소득 100, 1000 이렇게 숫자가 쓰여진 포스터가 막 있었고요. 이거 공무원, 기업인, 학생들까지 다 외우는 국민적 구호가 됐어요. 그러다가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거죠. 수출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서독이 11년, 일본이 16년인데 한국은 빨리빨리 7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빠르다. 역시 빨리빨리. 역시 빨리빨리. 이날 100억 불 수출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네. 그 당시 최신부죠. 기념 우표까지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뭘 하면 그렇게 우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 살려고 우체국 앞에 쭉 줄 서 있던 기억도 나고 당시에 이거 기념하는 게 전국에 생중계됐기 때문에 흑백 TV로 이거 지켜보면서 뿌듯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뒤에서 산업 일꾼들, 구로공단에서 열심히 일했던 근로자들 생각해야죠. 네, 1964년에 구로공단의 한국수출공단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생산물들이 수출이 되는 거죠. 그 당시 주요 수출품이 섬유, 의류, 봉제, 가발, 자파 등이었는데 이거 전부 구로공단에서 생산된 물건들이었습니다. 또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1975년에 종합무역상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일명 종합상사맨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도 한국 제품의 그 품질을 인정해주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출기를 개척했어요. 그때 공장에서 일한다고 해가지고 공돌이, 공순이 이렇게 비하받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결국 이분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가 이런 수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저희 둘째 아버지, 셋째 아버지, 셋째 작은 아버지 다 서류 가방 하나 들고 그때 해외를 다니면서 그래서 뭐 이 저 셔츠 팔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근데 대단했어요. 어떻게 가방 하나 들고 가서 그 계약을 척척 맺어와서 지금 세계적인 수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정말 아프리카에서 내복도 팔고 네. 그랬어요. 네. 그 이후 우리나라는 1995년에 1000억 달러, 2004년 2000억 달러 수출 고지를 달성했고 현재는 한 6000억 달러 수준의 수출 강대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 정말 대단하죠? 수출액 1조 달러가 언제 올지 얼른 기다려집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18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2007년 12월 18일은 한국 야구의 산실 동대문 야구장이 폐장된 날입니다. 동대문 야구장은 1970년대 최고 인기를 끌었던 고교 야구의 중심이 됐고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 수많은 명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한국 야구의 유산이었던 동대문 야구장이 수많은 추억을 간직한 야구 팬들과 작별을 고하게 된 날입니다. 동대문 야구장은 저도 뭐 눈에 선합니다. 네. 그 주변의 풍경들도 기억이 나고요. 네. 거기에 저 고교 야구 열리는 때가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였고 그 주변에 장사꾼들 다 몰려들어서 뭐 먹고 잔치 분위기였어요. 예. 뭐 지금이야 뭐 야구장이 전국 곳곳에 있지만 당시에는 야구장 하면
동대문 야구장을 또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 동대문 야구장은 처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이 자리는 원래 조선시대에 군인들 훈련 장소가 있던 곳이에요. 하도감이라고 하는 훈련 연병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에 경성운동장을 지었습니다. 이 운동장 안에 축구장, 정구장과 함께 야구장이 들어선 겁니다. 경성운동장이 광복 이후에 서울운동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됐고 88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잠실운동장이 건설되면서 이름이 서울운동장에서 동대문운동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네,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 역사의 길이 남을 수많은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한국 야구 최초의 홈런이 여기서 나왔다면서요. 네, 이영민 선수가 홈런을 쳤는데요. 지금도 이영민 타격상이라는 게 있어서 고등학교 네네. 선수 중에 타격이 좋은 선수에게 이걸 주고 있어요. 한국 야구 최초의 스타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민지시기 조선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였고 해방 후에 미군과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대표팀의 4번 타자였습니다. 1928년에 이영민 선수가 경성야구장에서 홈런을 쳤는데 이 홈런이 우리나라 야구 역사에서 정식 경기장에서 나온 최초의 홈런으로 기록이 됩니다. 동대문 야구장은 우리가 고교 야구 먼저 떠올리지만 프로야구도 열리고 무수한 드라마를 써낸 곳이기도 하죠. 네, 1960년대에 이 고교야구의 요람이 되는데요. 4대 대회가 대통령배, 청룡기, 황금사자기, 봉황대기 이런 거였거든요. 자, 이런 수많은 경기가 여기에서 열리는데 기억에 날 만한 경기 이런 거 있어요. 1972년에 군산상고가 9회 말 넉 점을 뽑아내면서 역전의 명수라는 이름을 얻은 것. 그리고 1976년 청룡기 결승전에서 경남고등학교의 레전드 투수 최동원 선수가 한 경기 28삼진 완봉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인기 절정의 고교야구 스타 박노준 선수가 뛴 곳도 바로 이 운동장이었어요. 1982년에 프로야구 시작되면서 역사적인 개막전도 여기서 열렸고 여기에서 MBC 청룡 이종도 선수가 10회 말 끝내기 말로 홈런을 쳤죠. 또 그의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대화 선수의 일본과 결승전에서 3점, 3런 역전 홈런. 우와. 이것도 여기서 나왔고 그의 한국 시리즈에서 오비베어스 김유동 선수의 말로 홈런도 여기서 나와서 한국 프로야구가 개막전과 마지막 경기를 전부 말로 홈런으로 끝내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현장이 전부 이 동대문 운동장이었습니다. 뭐 한국 야구의 메카로서 그만큼 상징성이 대단했던 동대문 야구장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을까요? 네, 1984년에 잠실 야구장이 생기면서 동대문 야구장은 이제 프로야구는 하지 않고 아마추어 야구 경기만 하게 되는데 아마추어 야구가 프로야구의 인기에 밀려서 시들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관중도 줄고 시설도 낙후하게 되고 이렇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거기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네. 그 때문에 자리를 내주고 철거가 됩니다. 야구계에서는 아주 많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그 시절 야구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줬던 이 동대문 운동장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추억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예, 그곳에서 대학 야구 열리면 네. 해당 대학들 시합 붙잖아요. 그럼 가서 이기면 이긴 대로 밖에 나가서 스크럼 짜고 구호 외치면서 학교까지 가고 지면 졌다고 또 스크럼 짜고 학교까지 가고 산증인.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도 우리에게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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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날씨가 부쩍 많이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요. 눈도 네. 오고.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새벽에 나오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춥다
춥다 그러면 우리가 화천을 떠오르잖아요. 네. 화천의 산천어가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럼요. 혹시 육개장 아시죠? 네. 좋아하시죠? 네. 어게장 아세요? 어게장? 어중을 알아도 어중은 알아. 네. 이 산천어를 가지고요 저희가 어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네. 아주 칼칼한 국물 때문에 이렇게 약간 추울 때 네. 꽁꽁 언 몸을 사르르 녹여주는 아주 맛있는 국물 요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산천어 어게장과 또 하나는 산천어 찜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화천에 가면 아스파라거스가 조금 더 유명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산천어로 찜을 해서 정말 아주 맛있게 먹는 요리 2가지를 제가 오늘 준비를 너무 했습니다. 맛있겠다. 오늘 산천어 가지고 네. 편한 그리고 영양 풍부한 요리를 만들어 주실 건데 네. 산천어 하면 화천 아닙니까? 화천이죠. 그리고 또 화천 하면 최원순 군수 아닙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 여기는 잘 되는 거 반갑습니다. 최원수 군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 네. 어유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죠. 아니 우리가 매년 뵈니까 이제는 네. 저 친해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와, 최분순 화천 군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뭐 오늘 아침에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36분. 오, 얼마 안 안 걸렸어요. 근데 화천 있는 지역이 네. 적경지이다 보니까 어원상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사실상 네네. 보면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길이 잘 뚫렸으니까 그죠? 네, 아침에 차가 막히지 않다. 맞아요. 오. 네, 매년 뵈서 더 반가운데 오늘 저희를 찾아주신 이유는 뭡니까? 겨울철 하면 산천어 축제가 기억나죠. 네. 그래서 산천어 하면 산천어 요리가 정말로 담백하고 영양 많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갖고 오늘 이보은 선생님하고 네. 우리 산천어 요리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네. 그 맛을 한번 함께 느껴보려고 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치마도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산천어 그림이 있어가지고 네, 잘 아, 저 그림 어울리십니다. 산천어구나. 아니, 사실 물고기인데 제가 그렇게 그냥 붙여봤습니다. 이제 곧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가 열리잖아요. 네. 뭐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하셨다고요? 우리 화천 산천어 축제는 8만 평의 얼음판에서도 열리지만 그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우리 화천 어르신들이 만들어준 2만 7천 개의 산천어 동과 또 27만 개의 LED 등으로 어우러지는 선등거리 그것도 하얼빈 빙등 기술자들이 와서 실내에 얼음 조각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실내 빙등광장 준공식이 와, 멋지다. 내일 모레죠 23일 날 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 본격적인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된 거다 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축제가 됐고 저희가 더 친숙한 이유는 저희도 한번 갔었어요. 갔다 왔죠. 네. 화천에서 직접 생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더 막 현실감이 있는데 이번 산천어 축제 특징 그리고 프로그램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산천어 축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1년 내내 산천어 축제 때서 산천어 등을 만들고 우리 농민들은 산천어 축제 때 팔 농산물을 또 만들어 주시고 우리 지역의 상가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손님 맞을 준비를 또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다 하고 우리 산천어 축제장은 8만 평의 큰 얼음 위에서 열립니다.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 축제장의 안전도 완전하게 준비돼서 축제를 개막할 것이고 또 축제장에서는 얼음 스케이트도 타고 얼음 낚시도 하고 봅슬레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 화천 지역 내에서는 선동거리에서 있는 거리 페스티벌이라든지 하얼빈 빙등이라든지 전 세계의 인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선 맛볼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거리가 많다. 이거는 말로 드는 게 와 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축제 현지 그 준비 상황이 좀 어떨까요? 금년에 지난 12월 초까지만 해도 얼음이 한 10cm 얼었고 걱정이 없었어요. 네네. 14, 15, 16 이제 3일간 네. 기온 올라오면서 비가 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갖고 17일서부터 저하고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다 해서 18, 19, 20까지 얼은 게 한 10cm 얼었습니다. 앞으로 한 1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축제하려면 최소한도 20cm 이상의 얼음이 얼어줘야 되는데 네네. 한 25cm, 30cm 넉넉할 거다라 예상을 해서 축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그러네. 것이다. 이번 주 이제 계속 추울 이렇게 거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우리 군수님이 제 옆에 있으니까 제가 정말 산타클로스 그 할아버지가 오신 것처럼 든든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외롭게 혼자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둘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오늘 표정 이제 밝습니다. 산타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네. 대한민국의 산타 우체국 본점이 화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받는 사람 산타 할아버지 하면 그 모든 우편물이 우리 화천에 옵니다. 금년에도 14,000통의 편지가 와서 이 엽서가 핀란드로 갔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발송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산타가 직접 거기에 답장을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되겠죠. 다 갖고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다 보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산타 우체국 본점의 역할을 톡들이 하고요. 또 이게 산천어 축제 때 명소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산타 하면 그냥 저 산타 복장만 입은 사람이 산타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오리지널 산타는 딱 한 분입니다. 핀란드 루메네시아에서 있는데 그분은 산타 대학을 나오시고 또 눈의 색깔이 파라야 되고 허리 둘레가 얼마나 되고 키는 얼마나 되고 거기에 또 엘프까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타도 올해 축제장에 화천 오시고 그렇구나. 화천 와갖고 저하고 또 산타도 골프 좀 좋아한다 그래갖고 요새 대세인 그 파크 골프를 저하고 우리 화천 어린이들하고 같이 파크 골프도 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행복함을 더 주고 아, 이거 좋네. 산타의 역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야, 산타. 야, 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군수님 오늘 우리가 배울 요리가 산천어 요리잖아요. 네. 군수님, 산천어의 어떤 그 장점이 뭐가 있을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산천어는 맛이 담백합니다. 담백하다. 네. 담백하고 또 영양분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등 영양소까지 아주 풍부합니다. 네네. 하기 때문에 보양식이죠. 보양식으로 겨울철 병원식은 가장 최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네. 산천어로 만들어본 오늘의 요리 기대되는데요. 가장 먼저 네. 산천어게장? 육개장이 아닌 어게장인. 산천어게장. 어게장.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군수님, 지금 산천어를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제 싱싱하게 이렇게 갖고 나오셨어요. 우와. 산천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산천어는요, 살집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단단할 뿐만 아니라 부드러워서 굉장히 이 어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산천어 한 점을 뜨시면 굉장히 부드럽고 연해서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드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제가 산천 어게장을 이제 할 건데 군수님 어게장 좋아하시죠? 네. 네, 산천어로 만들었으니까 또 금상첨화겠죠? 네, 맛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천어 가지고 일단 어게장 만들 때 일단 산천어를 한번 밑간을 해서 쪄내야 됩니다. 어떻게 쪄내야 되냐면 여기 산천어에 맛술을 조금 이렇게 부어주시는데요. 산천어를 안쪽에 일단 대가리를 떼어내고 안쪽에 내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하니까 산천어 보세요. 선도가 너무 좋잖아요. 요거를 이제 약간의 살짝 맛술로 더 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국간장을 조금 넣어 주세요. 밑간 살짝. 예, 하는 밑간을 이렇게 국간장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찜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찜기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요 과정을 한번 거쳐야 어게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찌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다가 항상 뭘 하나 넣죠. 뭘 넣느냐? 바로 이 위에다가 요걸 넣습니다. 요 보시면 요렇게 네, 대파하고 홍고추를 넣어서 훨씬 더 살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살집을 이렇게 됐으면 이게 어게장이니까 가시를 빼놓고 맛이 계속 살집만 다 먹을 수 있도록 요걸 이렇게 발라줍니다. 살집만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우리 군수님도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잘합니다. 네, 잘하시죠. 네. 군수님 하시려면 요리사도 해야 되고 산타도 네, 해야 되고.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발열증 이쁘게 안 발라도 되죠? 아이,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국물에 들어가서
이게 퍼져서 끓여질 거라 군수님 가시만 빼주시면 돼요. 가시만. 예. 어렵지 왜냐하면- 않죠? 가시 바르는 거는 그쵸. 산천어는. 네. 그렇죠. 이렇게 쭉 발라지니까 어유 군수님 선수십니다. 집에서 집사람도 이렇게 잘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네. 가시바 고등어도 네. 가시 발라드리고. 아유 고등어까지. 네 이렇게 해서 자 요것도 또 하나 발라주세요. 네. 맛있겠다. 저렇게 해서 딱 먹으면. 아, 저 살이 워낙 담백하고. 어게장. 어우, 이거 굉장히 부드러워서요. 어가 들어간 네.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데다 이제 가면 수제비 넣어주죠. 맞아요. 수제비도 넣어주고 여기다가 칼국수도 넣어주고. 어우, 맛있어. 좋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요 살집 좀 살짝만 뜯어주세요. 주물를까요? 네네 주물르셔도 돼요. 어. 다 으깨지지 않아요? 으깨지면 더 좋아요. 으깨져야 부드러워서. 될 네네. 향도 좋네요. 그쵸. 향까지 네, 좋죠. 네. 어죽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나네. 그렇다. 예. 약간.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자 이제 됐어요. 잠깐만요, 군수님 여기 가시를 조금 발라내면 아무래도 먹을 때 도움이 좀 되겠죠. 네. 가시를 조금만 이렇게 발라내세요. 네. 야, 이번 선생님 아직도 눈 좋으시네. 저요? 노안이 아직 알아서. 자, 가시 이렇게 다 발라내셨어요. 자, 그랬으면 사실 산천어 가시는 굉장히 날카롭진 않아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네. 오래 끓으면 요거 그냥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부서지는구나.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산천어에 그 화천에 산나물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취나물. 예, 취나물이 취나물이에요. 영양 이게 좋고 맛있죠. 화천 취나물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좀 말린 나물을 삶아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어게장에 채소가 많이 들어가면 또 훨씬 더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대파 준비했고 맛있죠. 숙주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산천어는 요 두부랑 만나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군수님을 좀 일을 많이 시키려고 그래요. 네. 요거 두부를 좀 으깨주세요. 네, 웃기는 건 저 잘합니다. 네. 근데 으깨기 전문이십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으깨주세요. 그러니까 두부를 우리가 어게장에 그냥 사각으로 잘라서 넣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풀어지게 넣으면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순두부보다는 손두부를 으깨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아, 그러겠구나. 네. 네, 아유. 잘하시는데요. 제가 담을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오늘 이거는. 이번 선생님 유독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칭찬에 조금 많이 칭찬을 해드려요. 자, 이제 그랬으면 어게장이 들어가는 제가 소스를 준비를 할 건데요. 자, 소스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네.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일단 마늘을 좀 담고요. 이제 넓은 대야를 볼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간장, 그다음에 국간장, 그다음에 약간 산천어가 워낙 부드러운 살성이기 때문에 살짝 매콤하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매운 청양고추를 좀 넣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청양고추예요. 일반 고춧가루예요. 그래서 매운 청양고춧가루와 일반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된장. 요거 집된장, 간장 뺀 거를 조금 넣어주셔야지 된장. 아무래도 이제 산천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끓여지거든요. 그리고 이건 고추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잘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그것도 제가요? 선물을? 아니, 제가 요건 할게요. 그냥 제가 조금이라 그냥 제가 할게요.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자, 요거 잠깐 빼셔도 괜찮아요, 교수님. 네. 그리고 요거 취나물, 화천 취나물. 화천. 네, 화천 취나물. 오, 그다음에 숙주나물 네. 시원하겠다 숙주 들어가. 시원하게 넣고 그다음에 대파도 듬뿍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군수님이 열심히 만들어 주셨던 요거 산천어. 산천어. 네, 네. 산천어 가시만 좀 빼고 요거를 같이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걸 버무리세요. 자, 버무려 주세요. 네. 장갑 하나 드릴게요. 요거 장갑 하나 끼시고 이렇게 버무려요. 전 오늘 버무리는 거 전문이네요. 네, 네. 이렇게 살살살 버무려 주세요.
저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산천어도 잡고 저거 드시고 하면 얼마나 아유, 너무 뜨끈하게. 좋죠. 제가 화천 가보니까요, 거기 펜션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요거 그냥 준비해서 바로 그 앞에 시장에 가면 추나물 삶아놓은 거 다 있으니까. 두부도 있잖아요. 네. 손쉽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다. 예, 되셨어요. 네. 그랬으면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훨씬 더 감칠맛이 나니까 네. 거기에다가 준비해 놨던 여게장의 재료를 넣고 끓이세요. 팍팍팍. 한 번에 이렇게 섞어서 버무려서 넣을 수 네. 있다는 것도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뭐랄까요? 그 진하게 우러난다 그럴까요? 국물 맛이. 그러니까 훨씬 더 맛이 있겠지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두부는 언제 넣느냐? 두부는 여기에 있는 이 산천어가 확 무르게 퍼져서 취나물과 대파와 숙주가 약간 익었을 때 그때 두부를 넣습니다. 두부를. 불 들어와 있는 건가? 지금 불은 안 들어와 있는 네. 것 같아요. 두부를 넣어주세요. 네. 이게 원래는 팔팔 끓을 때 그쵸, 팔팔 넣는 끓을 거죠? 때 넣어주세요. 네. 지금은 또 방송 중이라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팔팔. 키고 손두부가 아니라 일반 두부니까 씹는 맛도 좀 있을 것 그렇죠. 같긴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요걸 이제 이렇게 끓여주세요. 이러면 그 산천어 살과 두부와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진득한 국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겨울에 딱이죠 뭐. 예전에는 오늘처럼 추운 날도 밖에 나가 놀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저렇게 뜨끈한 그릇 먹으면 너무너무 좋았죠. 너무 좋죠. 뭐. 어떠세요? 끓이니까. 해장국으로 좋겠는데요? 해장국. 그렇죠. 해장국 좋죠.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 이제 끓고 있을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훨씬 더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양념을 하나 넣어줍니다. 요게 지금 뭐냐 하면은 연겨자예요. 연겨자를 생수에다가 이렇게 좀 풀어놨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요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좀 멍울 없이 풀으세요. 연겨자랑 특이하다. 들깨가루 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콤한 것은 아까 제가 약간 매운 고춧가루 한 큰술밖에 안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푸근하게 매운맛이 다 어우러지려면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데 매운맛만 어우러지면 아이들도 못 먹겠죠. 네. 근데 요거 아이들 먹여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 군수님께서 비타민도 많이 들었습니다. 단백질도 많이 들었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 꼭 아이들이 요렇게 어게장 같은 거 좀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들깨가루를 넣어서 매운맛을 완화시키면서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서 끓여주세요. 연겨자가 들어간다는 게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소끔 끓일 거예요. 네. 자, 한 소끔 끓이니까 제가 오늘 생방송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미리 아침에 와서 이렇게 좀 끓여놨어요. 야, 이거 궁금하다. 이렇게 푹 끓인 건 또 어떤 모습일지. 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끓인 거예요? 이거 지금 딱 40분 끓였거든요. 40분. 맛있겠다. 이렇게 지금 다 끓였어요. 네. 두부까지 다 으깨져서 끓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맛있는데, 자, 그럼 군수님, 제가 요거 간을 한번 보시게 해드릴게요. 제가 소금을 얼마나 좀 넣어야 되나 좀 맞춰주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간 맞추기. 요거 한번 잡숴보세요. 야, 들 수 있어요? 좀 보시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어때요? 제 입엔 조금 싱거워요. 그쵸? 네. 싱거운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국간장 2큰술과 진간장 2큰술밖에 안 넣었거든요. 고추장에 간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뭘로 넣느냐? 바로 산천어기 때문에 생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아. 소금으로 한 큰술 정도만 소금을 넣어서 간 맞춤을 합니다. 맞아요. 간 맞춤은 마지막에 해야지 네. 처음부터 간을 강하게 하면 네. 나중에 끓고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짜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간 맞춤이 다 되면 요게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게장을 할 때는 이렇게 산천어를 먼저 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다 해서 한꺼번에 끓이고 한 20분 정도 끓이고 난 다음에는 두부 으깬 거 넣고 또 한 20분 정도 끓이고
그래서 나중에 연겨자랑 같이 한 번 더 드릴까요? 네, 이제 아, 예, 교수님 예. 다시 한번 맛을 갖다가 간이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면 되겠어요. 네. 조금만 불어주세요. 야, 이거 저희도 이제 맛 봐야죠. 맛있죠. 뭐 보나마나 뭐 안 어떠세요? 먹어봐도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맛있네요. 그리고 속에 너무 식도 없고 들어가는 게 후련해요. 왜 저 숙취하신 분들 해장국 먹으면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좋네요. 화천에서 산천어 직접 잡아가지고 이렇게 끓여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끓여 잡아서는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네. 끓여 먹은 건 처음이네요. 네. 철규 씨 정말 요것 좀 맛있- 나눠서 네. 가지고 네. 가주세요. 자, 이렇게. 이거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우. 야, 지금 향을 살짝 맡았는데 일단 그 들깨가루 들어갔죠, 선생님. 네. 와, 그 향이 확 올라오면서 아, 좋다. 아, 그 산천어 특유의 향도 있어요. 그렇죠. 오. 와, 일단 국물 좀 먹어보자. 제가 밥을 드렸거든요. 밥이랑 같이 잡수시는데 우리 이게 이 나물 향도 올라오면서 네. 그렇죠. 아, 좋네요. 들깨 그 향에다가 네. 그 산천어의 담백함도 느껴지고 네, 네, 맞습니다. 두부가 언뜻 언뜻 두부가 씹히는데 그 이렇게 식감도 잡숴보세요. 좋아요. 네. 식감이 굉장히 좋죠. 우리 군수님도 화천의 산천어의 고장에서 오셨지만 이렇게 어게장은 또 이렇게 방송국에서 드시는 맛이 다 색다르잖아요. 야. 어떤지 한번 맛봐주세요. 이게 재료들이 식재료들의 조화가 너무 좋네요. 아, 이거 육개장 저리 가라네. 그렇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방송에서 그렇지만 반주 한 잔 있으면 더 좋고. 그 정도로 네, 맛있다. 그런 느낌이 나요, 진짜. 그렇죠? 네. 야, 진짜 맛있네요. 산천어의 이 나물이 화천 취나물이라 했죠? 오늘 날이 추우니까 네. 이게 딱이죠. 딱이에요. 네. 야, 산천어의 맞아요. 정말 대변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구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게장을 먹으니까 맛도 아, 특별하고. 어게장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네.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제 산천어하고 취나물하고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네. 네, 네. 맛이 야, 이제 깊어요. 이게 맛이 40분 굉장히 정도 깊죠. 끓이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맛이 깊어요. 그 화천 가서 산천어 잡고 시장 가면은 그 이거 취나물 다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취나물은 화천에 많습니다. 네, 어.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요리를. 제가 이재용 아나운서랑 방송 오래 했잖아요. 네.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맛있다는 뜻입니다. 맛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면은 그냥 그렇다는 걸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고 이렇게 먹기에만 집중하면 정말 맛있다는 거거든요. 좋아. 근데 여기 들깨가 들어갔잖아요. 네, 네. 또 콩, 두부가 들어갔잖아요. 네. 영양분이 다 있는 거 들어가고 더군다나 산천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맞아요. 음식 같습니다. 괜찮죠? 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식재료들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산천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메뉴를 할 건데요. 우리가 산천어 가지고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메뉴는 이렇게 어게장도 끓이실 수도 있고, 제가 작년에는 어탕국수도 한번 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는 이 산천어를 가지고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찜을 한번 할 건데요. 일단 요 볼을 하나 준비를 해서요. 네. 네. 볼을 하나 준비를 해서 산천어를 양념을 일단 먼저 만듭니다. 요거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만들고, 그다음에 요거 간장이고요. 진간장. 네, 진간장이에요. 그다음에는 요거 맛술에다가 제가 집어드릴게요. 네네네. 맛술에다가 요거 된장이에요. 그래서 된장을 요렇게 넣고 우리 군수님이 좀 풀어주세요. 네. 아, 근데 바쁘시네요, 정말. 바쁘네요. 옆에서. 으개고 풀고 뭐 맛 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군수님 계셔서 제가 굉장히 든든하다고. 네. 아무래도 된장이 들어가니까 이걸 미리 좀 그쵸, 풀어주는 풀어놔야죠. 거죠? 네. 자, 그래서 군수님 이거 다 푸셨어요? 네, 예. 네. 군수님 가셔서 그러겠는데요.
그 이보은이가 나를 굉장히 잘 시켜 먹더라 이러시겠어요. 집에서도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고등어찜 같은 거 저 잘합니다. 아, 그래요? 고등어찜 같은 거 이런 거 또 갖고 그랬으면 이 산천어를요 손질을 해서 이렇게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아우 군수님이 잘 풀어주셔가지고 아주 잘 되네요. 이렇게 안쪽으로 끼얹어 주세요. 이거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나 모르겠는데 칼집을 조금 크게 내신 상태인 네. 거죠? 예. 찜할 때는. 양념을 이제 잘 배이라고. 양념 네. 베이라고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준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 이렇게 바로 냄비에 놓고 이렇게 한번 찌세요. 어. 이렇게 뜨겁게. 그럼 딱 요 상태가 되거든요. 네. 요 상태가 됐으면 요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그냥 잡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 여기에다가 바로 이 아스파라거스를 준비를 해서 오. 아주 맛있는 볶음을 할 건데요. 오. 요거 아스파라거스 다듬는 거 아세요, 군수님?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을 살살살살. 이렇게만 하시면 구슬 좀 해야 돼요. 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밑둥만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밑둥만. 그래야 약간 억세지 않고 맛있으니까 밑둥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것도 밑둥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드셨으면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서 밑둥은 잘라버리고 딱 이렇게만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면 요 양송이 버섯이에요. 양송이 버섯을 이렇게 그냥 반씩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송이 버섯 썰고 그 다음에는 약간 색깔이 있으면 좋으니까 파프리카나 아니면 빨간 홍피망을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랬으면 요 팬에다가 볶기만 하면 되는데요. 팬은 교수님 이쪽으로 좀 오시겠어요? 네. 네. 요걸 딱 드세요. 자, 식용유를 먼저 좀 두르고요. 그다음에 요거 참기름? 들기름이에요. 아, 요거 들기름이에요. 네, 들기름이랑 다진 마늘이랑 마늘 요거? 많이 들어가네요. 네, 다진 양파고 다진 이게 마늘이에요. 마늘. 네네. 그래야 단맛이 나거든요. 여기에다가 요걸 좀 이렇게 볶으세요. 구수님 볶아주세요. 볶아주실 때 우리는 뭘 넣느냐? 요거. 아, 이렇게 양송이 버섯하고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를 넣어요. 요리하는 군수님. 네. 그리고 요거 홍피망 또는 파프리카도 같이 넣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볶아지니까 우리가 뭘 넣냐면 물을 좀 약간 넣어주세요. 물을 약간 넣고 끓여주세요. 볶다가 살짝 끓이는 것처럼 네. 물을 또 넣어서.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언제까지 볶냐면 딱 요 모양이 날 때까지 볶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요. 요걸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요게 지금 물록말이거든요. 물록말을 넣고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치 중식 요리처럼 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스파라거스가 이렇게 요리에 들어가면 저만 그런가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갑자기 요리가 달라지는 느낌이 그리고 제가 나요. 화천 가니까요. 네. 아스파라거스를 키우는 농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아스파라거스가요. 표고가 높은데 일교차가 큰 데서 한 게 상당히 영양가 있고 잘 큽니다. 그것이 바로 화천이에요. 화천에도 아스파라거스가 와. 네. 화천 아스파라거스는 전체 일본으로 수출해요. 오. 그래서 이 대공도 굽고 영양가도 높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산천어 잡고 화천 아스파라거스, 화천 취나물로 그냥 요리 탁 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지역 특산물로.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요 접시에다가 요 산천어 익힌 것을 한 토막씩 올려요. 이렇게 한 토막씩. 네. 그리고 한 토막씩 다 올려요. 한 토막씩 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저것만 먹어도 맛있을 텐데 그 그렇죠. 위에 이것만 또 먹어도 맛있겠죠. 네. 산천어가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의 생선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게 지금 물록말을 넣기 때문에 약간 걸쭉해졌잖아요. 네. 그랬으면 불을 딱 꺼요.
불을 끄고 국자로 요거를 딱 끼얹어서 먹는 거예요. 와. 소스처럼. 이렇게 소스처럼. 자, 요거는 그럼 군수님이 좀 전달을 해주시겠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고급 요리야. 그러니까요. 네. 와, 보기도 너무 예쁘고 약간 크리스마스 요리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산타가 오셨다고 했잖아요. 아. 자, 이렇게. 산천어 찜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빨간 양념에 그건 아니네. 네, 그 그런 찜이 찜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야, 산천어 살을 이렇게 발라서 그러니까 먹어야죠. 자극적인 조미료가 아니라서 네. 이거는 산천어 그 살의 맛이 그냥 풍미가 그대로 있네요. 맞습니다. 오. 그리고 요게 지금 저희가 된장으로 한번 찜을 한 상태에서 했잖아요. 네. 요거는 군수님 잡숴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담백하면서도 산천어 살집이 굉장히 고소하게 많이 네.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부드럽다 해서 이게 그냥 입에서 확 풀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약간 쫀득한 그런 맛도 나고. 있죠. 맞아요. 식감도 너무 좋은데요? 재료 맛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네. 맛있네요. 어떠세요? 아주 부드럽죠? 다른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미소로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맛있죠. 군수님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옆에서 떨잖아요, 지금. 화천에 산천은 많은데 네. 산천은 맛은 서울 와서 느낍니다. 제가 숙제를 갖고 가갖고 네. 이봉훈 선생님 다 화천 시간 되시면 화천 오셔갖고 네. 네. 우리 아줌마들한테 우리 어머니들한테 이거 네, 네. 저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더 드시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주셨으니까 화천하면 또 교육 도시니까. 네. 네. 우리나라 저 대학 무상 교육을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화천으로 알고 있는데 우와. 네. 그건 어쩐 정책이에요? 제 평소 네. 제가 저 공무원 46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에서 공무원하면서 느낀 것이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네.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력이 있던 없던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 때를 놓치지 않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가치라는 것이 저희 소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 제가 민성군수로 되면서 네. 우리 조직내부에다 교육복지과를 만들었어요. 이 교육 부분만 전담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교육복지 10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1년에 500억, 그러니까 5천억을 투자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데 현재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첫 번째 하는 게 산후조리원. 네. 산후조리원도 무상입니다. 오. 그다음에 뭐 15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네. 화천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사립대학교든 국립대학교 구분하지 않고 대학교 납입하는 등록금 100% 다 군에서 지원합니다. 그 화천에는 네. 대학이 없어요. 서울이나 부산, 인천 있는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먹고 자야 하는 방값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방값도 다 재줘요. 와.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해외 유학 간다. 그런 세계 100대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은 유학비 다 대줍니다. 결론은 그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화천에서 기여하는 옵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 네. 목적이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일본에 졸업해서 일본에 살던 미국에 살던 서울에 살던 화천에 살던 내 고향 화천이라는 것만 잊지 말고 살자. 야.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한테 또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 또 부분에서. 그렇죠. 네. 공부할 때를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 우리의 몫이다. 또 작게는 화천을 위한 것이지만 크게 보면 나라를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치 흐트린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방송 시간이 39분까지라서 지금 몇 초 안 남았는데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년에 아이 돌보미 사업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 돌보미 사업은 당연히 아이들 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외국어 특화 산업으로 해갖고 원어민 교사가 와갖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뛰어놀고 하면서 우리 화천의 시골이지만 네. 화천의 아이들도 서울의 강남구와 같은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화천 아이들도 화천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네. 하는데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화천하면 산천어 축제잖아요. 네. 화천 산천어 축제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최문숙 군수님 나오셔서 고맙고요. 이번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전국 대부분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인데 오늘 네. 뜨끈한 거 먹으니까 좋네요. 네, 역시 이럴 때는 뜨끈한 게 최고입니다. 오늘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